저는 20대 중반이라는 꽤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적에 이미 돌아가셨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 세상이 저와 피를 나눈 가족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죠.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일구고 관리하시던 상가 건물 하나를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 덕분에 제 또래 친구들이 겪는 취업이나 생계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풍족했지만 커다란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다 보니 서글픔과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 가족 한 명 없다는 생각이 늘 저를 외롭게 만들었죠.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남편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빠냈고 집안 형편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 눈에 비친 그는 세상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종종 자신의 홀어머니와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가장으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토로하곤 했습니다. 가족이 없어 늘 온기에 목말라 있던 제게 남편의 그런 헌신적인 모습은 오히려 좋아 보였습니다. 저 사람의 가족이 된다면 나도 저런 끈끈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겠구나 싶었던 거죠.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은 애정도 있었겠지만 동정심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1년여의 연애 끝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경제적인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남편의 어머니고 또 동생이니까 그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도 많이 도와드렸고 나중에 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셨어요. 보증금에 매달 나가는 월세도 제가 내게 되었죠. 시누이인 황제이 역시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용돈도 자주 주고 잘 챙겨주었어요. 게다가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누이가 시댁에서 기죽을까봐 걱정하는 남편의 말에 혼수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시누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고 싶었던 게 많다며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부터 비싼 가구까지 알아보더라고요. 저한테도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니 그 정도는 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좀 바보 같을 정도로 헌신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요. 그맘때 남편은 직장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자주 내비쳤습니다. 상사의 갑질과 박봉에 지쳤다며 이제는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을 때려치우고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게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꼼꼼한 성격이라면 사업도 성실하게 잘 해낼 거라 믿었기에 여유 자금을 진지하게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죠. 저는 남편을 참 많이 믿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또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 후에도 저에게 참 잘했고 시어머니도 시누도 저에게 늘 고맙다고 우리 집 복덩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말들 때문에 저는 더 잘해야 되고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쩌면 그 복덩이란 말은 저에게는 참 달콤한 족쇄 같은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견고했던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사소하고도 황당한 실수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평소 업무 시간에는 연락이 잘 없는 사람이기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기야 생일 축하해 사랑해. 문장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니? 제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에 남편과 생일을 했는데 난데없이 한 달이나 지나서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내다니요. 잘못 보냈다기엔 남편이 저 말고 자기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요? 메시지를 받고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사이 남편에게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묘하게 허둥대는 목소리로 변명을 쏟아냈죠. 여보, 방금 카톡 확인했어? 내가 순간 헷갈려 버렸네.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미안해, 여보. 지난달에 같이 생일도 해놓고 착각을 해? 많이 피곤했나 보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정신이 없어. 저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생일 축하 문자를 갑자기 보낸다는 게 아무래도 걸렸죠. 이상하면서도 불길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남편의 행동을 처음으로 의심해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블랙박스와 신용카드 내역 등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당연히 볼 일조차 없었지만 의심의 물꼬가 터진 이상 한번 확인해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폰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나 전화통화에서 이상한 건 없었는데 남편이 SNS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평소에 남편이 SNS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플이 깔려 있는 줄도 몰랐죠. 그렇게 그 SNS를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스크롤해 내려가던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그 SNS의 주인 이름은 김경아였어요. 남편이 제게 카카오톡을 잘못 보냈던 바로 그날 김경아의 피드에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커다란 꽃다발과 생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해시태그에는 샵 사랑받는 여자, 샵 행복한 생일 따위의 말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몰래 만나왔던 상간녀고 그날 제게 잘못 보냈던 문자의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에 작은 초음파 사진과 아기 신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여자는 임신 5개월 차더군요.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임신? 이게 진짜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욱 끔찍했던 것은 사진 속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고급 한정식집에서 김경아와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였습니다. 어머님, 아가씨와 함께한 행복한 저녁 식사라는 글귀가 적힌 그 게시물을 보는데 온몸에 피가 마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 여자의 존재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는 것도 모자라 따로 만나기도 한 사이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고요. 제가 생활비며 용돈이며 다 도와드렸는데 저한테 복덩이라고 할 땐 언제고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치다니요. 대충 왜 그런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저에게 너희 부부만 좋으면 천천히 가져도 된다고 하셨는데 은근 남편한테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쪼으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두어 차례 자연유산이 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워낙 약해서 그렇다는 말에 몸을 보호하는 약도 먹고 운동도 했는데 아이는 쉽게 생기지 않더라고요. 조급할수록 안 생기는구나 싶어서 그 뒤로는 그냥 마음 놓고 지내려 애썼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고 그 누구도 아이 빨리 안 가지냐고 닥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상간녀인 이 여자가 아마 임신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마 이 여자한테 마음이 갔나 보더라고요. 저한테는 돈이 나오니 굽신거리면서 비위 맞추고 뒤에서는 작당하고 제 뒤통수나 치고 가족한테 당한 배신감이라고 생각하니 말도 못하게 기가 막히더군요. 남편 혼자 저지른 바람이 아니라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바보 취급하며 제 돈을 빼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를 넘어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더 열받는 건 김경아의 가장 최근 게시물에는 태교 여행 준비 완료라는 글과 함께 캐리어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주말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에 필요한 지방 출장을 간다고 했었는데요. 지방 출장이 아니라 김경아와의 해외 태교 여행이었던 겁니다. 정식 부부도 아니고 상간 남녀 주제의 태교 여행이라니 진짜 할 짓은 다 하고 다니는가 보더라고요. 배신을 겪고 나서 저는 가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온기가 그리워서 또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진 채 맹목적으로 베풀면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배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마냥 믿었던 제 자신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교 여행을 떠나기로 한 금요일 당일 남편은 평소처럼 다정하게 출장을 잘 다녀오겠다고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곧바로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지갑에 있는 제 명의로 발급해준 모든 가족 카드의 사용을 즉각 정지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거실 한가운데에 커다란 이삿짐 박스 여러 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흔적들을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했죠. 옷, 신발, 시계, 책, 그가 쓰던 노트북과 칫솔까지 제 집에서 남편이 차지하고 있던 모든 짐을 박스에 쳐넣고 테이프로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예약해둔 용달차를 불렀습니다. 짐을 모두 실은 뒤 기사님께 주소를 하나 적어드렸어요. 바로 제가 매달 월세를 대납해주고 있는 시어머니의 아파트였죠. 몇 시간 뒤 남편에게서 불이 난 듯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하고 면세점이나 식당에서 제 카드를 긁으려다 정지된 것을 알게 되었겠죠. 2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끝에 저는 느긋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카드가 갑자기 정지가 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아주 건조하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지시켰으니까. 왜? 당신 지금 어딘데? 나? 출장 갔지. 진짜 출장 간 거야? 그럼. 누구랑? 김경아랑?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저기. 그 여자랑 태교 여행 갔지? 그 여자 임신해서.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그 여자가 지 SNS에 버젓이 올렸더만. 아주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가지가지 않네. 내 돈으로 그동안 재미 좋았니? 저기, 여보, 그게 아니라. 저는 남편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소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민호짐이 왜 우리 집으로 배달이 와? 둘이 싸웠니? 저는 아주 차분하게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안 싸웠어요. 싸울 가치도 없고 그냥 이혼할 겁니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 몰라서 물으세요, 어머님? 뭘? 어머님 아들이 다른 여자랑 두 집 살림 차린 거 들킨 거요. 이름은 김경하고 임신 5개월이라면서요. 어머니랑 아가씨도 다 같이 만났으니 잘 알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저하게 속이고 있다고 믿었을 텐데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자 엄청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소연아. 뭔가 오해가 있다.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민호한테 네가 미쳤냐고 생 난리를 쳤다. 아니, 우리한테 네가 어떤 존재인데 너를 배신해. 내 아들이지만 진짜 민호 그 자식 내가 가만 안 두려고 했다니까.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대. 5개월이래.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정리해라 얘기하려고 만났던 거야. 그게 다야. 그런 얘기를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오붓하게 하셨구나. 아니, 그건 또 어떻게, 혹시 사람 붙였니?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그 여자가 자기 SNS에 버젓이 다 올렸던데요. SNS? 네, 아주 보란 듯이 사진하고 다 올렸던데요. 우리 어머님 하고요. 아니, 걔가 미쳤나? 사진을 올렸다고? 저기, 다 오해야. 나는 정말 잘 구슬러서 애 지우게 만들려고. 어머님,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소연아, 이제 소용없다고요. 그쪽 여자가 아이 가져서 마음이 더 갔나 본데 그리로 가세요. 저 안 잡아요. 바로 깨끗이 이혼해 드릴 테니까 그 여자 며느리로 삼으시라고요. 진심이에요. 아니, 그게 소연아. 이만 끊겠습니다. 허둥지둥 매달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으로 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와 시누이 황제이의 번호 역시 차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너무 기가 막혔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엔 속 시원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마치 저도 모르게 저를 갉아먹던 거머리들을 떼어낸 것 같다고나 할까요? 이제 남은 것은 제가 베풀었던 모든 금전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내고 그 빈 껍데기 같은 인간들에게 현실의 쓴맛을 보여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남편 황민호가 그날 바로 다시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공항에서 출국조차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나 보더라고요. 인터폰 화면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초조함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라는 돈줄이 끊길까봐 부랴부랴 왔나 보더라고요. 그는 쉴 새 없이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여보, 제발 문 좀 열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인터폰의 음성 버튼만 눌렀습니다. 네 짐은 아까 낮에 다 싸서 어머님 댁으로 보냈어. 내일 내 변호사가 이혼소장 보낼 테니까 앞으론 변호사랑 얘기해. 여보, 제발. 내가 미쳤었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거야. 애도 내 애인지 확실하지도 않아. 나 진짜 사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잠깐 맛이 갔나 봐. 진짜 한 번만 용서해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찌질하게 매달리는 남편의 변명에 저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런 인간의 허울 좋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 집 앞에서 더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를 거야. 조용히 꺼져. 단호한 제 목소리에 남편은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더니 결국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황민호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길로 저는 미련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임신,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기만까지 그 여자가 자기 SNS에 차곡차곡 다 올려주는 바람에 증거는 충분했죠. 그 여자는 부랴부랴 사진들을 지웠지만 이미 제가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소용없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당연히 모든 경제적 지원을 칼같이 끊어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사는 집 보증금을 빼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당장 전세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 당장 집을 비우라는 통보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는 다른 번호로 제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누리던 안락한 생활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게 생겼으니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겠지만 제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은 시누이 황제의 차례였습니다. 시누이는 결혼을 앞두고 제게 혼수를 약속받은 뒤 백화점을 돌며 최고급 수입 가구와 대정 가전제품들을 계약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백화점과 가전 매장에 전화를 걸어 제 명의의 카드로 결제 예정이었던 모든 카드 승인 내역과 결제 예정권을 전면 취소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가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시누이는 이미 예비시댁에 최고급 혼수를 해간다고 큰 소리를 쳐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제를 취소해버리는 바람에 신우는 대출과 카드론을 끌어다 쓰며 혼수 대금을 치러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처참한 몰골이 된 것은 남편, 아니 전 남편 황민호였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의 갑질을 핑계로 당당하게 회사를 때려치운 상태였습니다.
오직 제 재력만 믿고 사업을 벌일 생각에 부풀어 있었고 그 여유로운 자금으로 상간녀 김경아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제 지갑이 닫히고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백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월세를 내주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시어머니는 황민우 그리고 배가 부른 상간녀 김경아와 함께 변두리의 넓고 좁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방 2개짜리 비좁은 집에서 한때 제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시어머니 노릇을 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의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경아가 SNS에 사진들을 올려서 제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 일로 남편과 시모가 김경아를 그렇게 드자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싸워서 뭐 하나요? 이제 한 가족인데 사이좋게 지내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베풀어주던 풍족함 속에서 기생하던 거머리 같은 그 가족들. 이제는 작은 방에 갇혀 마치 서로의 살을 파먹으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게 되었더군요. 이혼 판결문이 나오던 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근황을 전해들었지만 아무런 감흥도 일지 않았습니다. 통쾌함조차 아까울 만큼 그들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의미 없는 먼지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이제 저는 오롯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이 넓은 집에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그 따뜻한 울타리를 사고 싶었고 비어있는 자리에 빈 껍데기라도 억지로 채워넣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뼈아픈 실수였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며 저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인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는 대신 바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했었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드는 고요한 일상은 외로움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좀 깨달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누구의 거짓된 칭찬을 위해 내 돈을 낭비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설계하려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여 얻는 가짜 안정감이 아니라 내 두 발로 오롯이 서서 내 삶을 통제할 때 나오는 진짜 평화로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평온하고 넉넉한 삶 속에서 나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홀로 서기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